여러분 반갑습니다. 애들 투자자산운용사 핵심 요약 특강 6번째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제1과목 금융투자 세제 및 절세 전략 중에서 제3장 부동산 관련 상품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부동산 펀드 관련돼서 부동산 펀드의 유형별 특징,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것 하나와 그리고 실물 매입형 펀드 이 두 가지의 각각 특징들을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은요. 자,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장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담보로만 뭘한다?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그래서 보통은 어떠한 담보가 있어야지 사실상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해당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는 미래에 발생될 현금 흐름을 담보로만 뭘 받을 수 있다?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그래서 장점을 보시게 되면요. 자, 비소구금융이라고 해서요. 특정 현금 흐름만을 담보로 그래서 채무에 대한 책임은 프로젝트 자산인 즉 현금 흐름에만 한정되어져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부의 금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 모기업의 재무제표의 부채를 직접 반영하지 않고요. SPC라고 하는 특수 목적 기구의 부채를 직접 반영하기 때문에 모기업의 재무제표에는 부채로 반영되지 않는 부의 금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여신, 대출이 가능하고요. 담보 외 자산이 적은 경우에도 자금 조달 가능한 이러한 특징들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을 분산 또는 분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가지 채권 보전 장치들을 통해서요. 위험을 분산하고 재배분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다만 단점은 일단은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계약의 구조, 그 다음에 금융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요. 전문적인 법률 금융 지식이 요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 금융에 비해서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냥 담보가 있으면 담보 물건 가지고 뭐 하면 되죠? 대출해주면 명확한 담보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담보를 그냥 경매로 넘겨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도 한데 중요한 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는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금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건 그냥 거꾸로 표현하면 이율이 좀 높겠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참여자 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어려워서 협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시행사, 시공사 등 여러 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가능성들도 존재하고 있다. 자, 다만 안정성 확보 수단이 좀 강조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 대상 부지,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서 물적 담보를 설정한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부동산 담보 신탁 등을 통해서 이러한 채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제3자를 통해서 채권 보존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요. 대체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들을 많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산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실물 매입형 펀드입니다. 실제로 자금을 모아다가요, 뭘 한다? 실제 부동산을 매입하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개념 보시면, 자, 투자자의 투자금, 금융기관의 차입들을 통해서 실물로 부동산을 매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열심히 운용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배분하는 형태다. 그래서 실물 매입형 펀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 분석 방법, 뭐 시장 접근법, 비용 접근법, 소득 접근법. 시장 접근법은 여러 부동산의 사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의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요. 자, 비용 접근법은 일단 싹 다 때려 부십니다. 부셔서 새롭게 해당 부동산을 짓는데 재조달,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생산하는 데 발생되는 비용, 즉 원가 방식을 통해서도 가치 평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득적권법은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순이익을요, 어떠한 특정 할인율로 할인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이렇게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실 가치 분석 방법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특정 환원율로 할인해요라고 했을 때 R값을 보통 자본 환원율로 해요. 그래서 소득을 가치로 환원시키는 비율로서 R값.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할인되는 할인율은요, 실제로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순운용 수익을 부동산의 가치로 나눠서도 자본 환원율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의 순영업이익 혹은 순운용이익을요, 부동산의 가격, 가치로 할인해서 환원율, 자본 환원율을 계산할 수도 있는 이러한 특징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펀드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형이 있고요. 실물 매입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고 실물 매입형은 그냥 돈 모아다가요 부동산 펀드가 실제 부동산을 매수해서 발생되는 운용 이익을 다시 배분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는 일단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어서 시행사 그 다음에 시행,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발생되는 장래 이익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이렇게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되는 개발 이익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시행사를 통해서 부동산 펀드로 원리금을 상환하고요. 실질적으로 수익금이 배분되는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자금이 회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 측면에서는 사실 시행사, 시공사 등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개발 사업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형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정도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회금융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재무제표상의 모기업의 어떤 특정 기업의 부채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SPC,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해서 SPC에 우리가 부채로 계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기업에 대한 재무제표상 부채로 기록되지가 않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회금융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자금의 규모가 크고 대출 기간이 상당히 장기적이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한다라는 게 사실상 자금을 모으고 시행, 시공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무튼 자금의 규모도 크고 대출 기간이 장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다. 세 번째, 프로젝트로부터 발생되는 미래의 개발 사업의 담보 가치를 바탕으로 이런 게 담보 가치가 현금 흐름인가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는 있는데 담보 가치는 사실 물건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물건을 지어 가지고 발생되는 이익을 바탕으로 대출, 즉 자본을 조달하는 게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의 담보가 목적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목적이었다. 자, 네 번째, 채권 보전 장치를 마련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보전 장치를 통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실제로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 보전 장치를 상대적으로 통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섯 번째, 자, 부동산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위험의 특정. 자, 일단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자산군을 혼합하는 형태를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은, 자,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A 자산과 B 자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자, A 자산에 투자되는 투자 비중이 있을 거고요. A 자산에서 발생되는 기대 수익률도 있을 겁니다. 자, 반대로 비자산에서 발생되는 기대 수익률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자산에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 비중도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A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과 그 다음에 A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 B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과 B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해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자산의 50% 비중, A자산의 기대 수익률 10%, 그 다음에 B자산의 비중은 50%, B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6%, 얘네들을 가중평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5대 5니까 이 둘을 합산하게 되면 16%에 나누기 2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해당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몇 퍼센트가 된다? 8%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개별 부동산의 수익률에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해당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곱한 것을 가중평균한 것이다. 그래서 A자산의 비중, B자산의 비중을 각각의 기대 수익률로 가중평균한 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험은 자,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 포트폴리오 위험은요. 자, 부동산의 포트폴리오 위험 변동성은 단순히 두 부동산의 분산을 가중평균한 것은 아니고 두 자산 간의 공분산까지도 같이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분산의 경우는요. A자산이 1% 상승할 때 B자산은 몇 퍼센트 상승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분산들도 다 반영해서 포트폴리오 위험을 계산한다.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계산해요. WA제곱 표준편차 A제곱 더하기 WB제곱 표준편차 B제곱 더하기
EWA, WB, 상관계수 AB, 표준편차 A, 표준편차 B 해서 마지막에 루트 딱 씌워가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 위험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따라서 A 자산에 대한 비중, A 자산에 대한 위험, B 자산에 대한 비중, 위 자산에 대한 위험, 그리고 자, 두 자산에 대한 비중, 그 다음에 상관계수, 상관계수를 공분산. 공부산에 뭐 루트 씌우면 뭐 상관계수가 계산이 될 건데 아무튼 상관계수를 반영을 해서요 실질적으로 두 분산 위험을 가중평균한 것이 아니라 두 자산 간의 공분산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A 자산의 위험과 B 자산의 위험을 평균해서 최종적으로 루트를 씌워다가 계산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트폴리오 위험이 될 것입니다. 근데 뭐 실제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개념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은 포트폴리오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이 둘을 합치면 총 위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위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 위험들은요, 결국에 여러 가지 자산들을 계속적으로 혼합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위험을 보통 시장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위험을 우리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다.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의 변동과 관련된 위험.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시장 위험이고요. 분산 불가능.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산군을 계속 합치더라도 시장 고유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러한 체계적 위험들은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다. 그래서 결국 피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비체계적 위험은 해당 부동산, 해당 투자 대상 부동산 고유의 특성에 의해서 발생되는 위험. 그래서 개별 위험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별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개별 위험이 존재되어져 있는 여러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분산 투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자, 분산 투자를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총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부동산에 대한 고유의 위험으로서 분산 가능한 위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시장 위험은 체계적 위험으로서 분산 불가능한 위험이다. 그래서 시장 위험과 그 다음에 개별 위험, 시장 위험은 체계적 위험, 개별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합치게 되면 뭐가 된다? 총위험이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 분산 가능한 위험과 불가능한 위험, 불가능하다, 체계적 위험, 분산 가능하다,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투자 대상 부동산 고유한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 자, 일단은 고유, 투자 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개별이죠. 자, 그러면 개별적인 것은 아까 시장 위험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시장 위험이 아닌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자,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가능한 위험이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1번 틀렸어요. 2번 포트폴리오 위험은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개별 부동산의 분산을 단순 가중평균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공분산까지 반영돼야 된다. 근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상관계수가 반영돼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부동산, 대상 부동산의 수를 무한으로 늘린다면 체계적 위험은 결국 0에 수렴하게 된다. 이것을 분산 가능한 위험이라고 하는데 체계적 위험은 아까도 시장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자, 시장 위험은요, 계속적으로 종류를 뭐 늘린다라고 해서 개별 부동산의 숫자를 늘린다라고 해서 시장 위험인 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야 되는데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4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각 부동산의 수익률에 해당 부동산의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곱하는 2를 산출한 가중평균 값이다. 그래서 A 자산에 대한 비중, A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 B 자산에 대한 비중, B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해서 계산하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뭐까지 반영은 된다? 개별 부동산, 그리고 각각 개별 부동산의 무엇을 분산까지도 우리가 분산이 아니라 그 공분산까지도 반영해서 계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두 자산 간의 공분산도 반영해서 계산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위험이고요. 그 다음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각 자산의 비중과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해서 계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체계적 위험은 분산 불가능한 위험으로서 시장 위험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부동산의 위험으로서 우리가 뭘 쓴다? 계속적으로 양을 늘린다. 부동산의 개수를 늘린다라고 하면 줄일 수 있는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가치평가 관련돼서 부동산의 감정평가의 3방식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 측면에서 크게 감정평가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시장성은 비교 방식입니다. 자, A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격을 쭉 찾아봤더니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대상 부동산을, 사례 부동산을 하나 찾습니다. 그래서 A 부동산의 대상 부동산, B 부동산을 사례 부동산,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주변의 부동산이 최근에 얼마로 거래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런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례 부동산의 가치를, 즉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가, 거기에 각각의 시점을 고정해 줌으로써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그래서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비교법. 얘네들은 시장성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요. 자, 비용은 다 부셔다가 새롭게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원가 방식 혹은 비용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원가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달 가액에다가 그 다음에 감가 등을 반영해서 계산하는 거. 근데 건물의 원가에다가 이게 아마 빼길 거예요. 감가. 그래서 이 제조달 가액에다가요, 각각의 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들을 차감해서 원가 방식에 의한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수익성은 말 그대로 해외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순영업이익을요, 어떠한 지분 환원율로 할인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수익 방식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익 환원법인데, 수익 환원법은 해당 부동산의 순운용이익 또는 순영업이익을요, 특정한 지분 환원율로 할인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이 NOI 값이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순이익을요, 특정 환원율로 환원해서 뭘 만든다? 부동산의 가치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시장성이라고 하면 거래 사례 비교법, 비용성이라고 하면 원가법, 수익성이라고 하면 수익환원법을 뭐라 부른다? 우리가 부동산 감정 평가 방식의 3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동산 감정 평가 3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수입 방식은 과거의 거래 가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뭐 과거 거래 가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아니죠. 수입 방식은 뭐예요? 해당 부동산의 순영업이익을요, 특정한 할인율로 할인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따라서 1번 선택지 내용은 틀렸어요. 과거의 거래 가격의 평균치, 과거의 거래 가격의 평균치를 갖는 것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겠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의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분석하는 것. 이것은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비교 방식은 유사 부동산의 실제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현실성과 설득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실질적인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분석하는 것. 거래 사례 분석법 혹은 비교 방식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수입 방식은 임대용 부동산 등에서 발생되는 미래의 수익을 환원한다. 환원이 R값이에요. 지분 환원율로 환원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그래서 발생되는 부동산의 순영업이익을요, 특정 할인율로 할인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계산하는 게 수입 방식이다. 자, 원가 방식은 일단 대상 부동산을 다시 건설하는데, 재조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감가 수정을 거쳐서 평가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감가 수정은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등이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34번의 문제는 1번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번. 자, 부동산 간접 투자 제도 관련돼서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 이 갑자기 투자 회사의 종류는 뭐냐? 얘는 리츠를 의미를 합니다. 리츠. 자, 그러면 리츠의 종류는 자기 관리, 위탁 관리, 기업 구조 조정 관리. 특징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기 관리, 직접 하는 겁니다. 자산 운용 전문가를 포함한 임직원을 직접적으로 고용해서요, 투자, 운용을 스스로 한다. 자기 관리. 자, 위탁은 말 그대로 맡기는 거겠죠. 그래서 투자와 운용 업무를 외부 자산관리 회사에서 위탁하는 것. 자, 기업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일단은 기업 구조 조정 관련 자산에 투자되고 있는 그러한 부동산 투자 회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 구조 조정 관련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자산의 운용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한다. 자, 그러면 자기 관리 부동산, 위탁 관리 부동산,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일단은 직접 하는 거는 사실 자기 관리만 직접 하고요.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 조정은 누군가에게 맡겨서 위탁하는 형태의 부동산 투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리츠의 경우는 돈을 모아다가 부동산 개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형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리츠 혹은 부동산 투자 회사 이런 이름을 씁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당연히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처분 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되려면 상당 부분 좀 오랜 기간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리츠에서 부동산에 투자를 한 다음에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부동산을 매각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투자자에게 적지 않은 손실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처분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는 1년, 단 미분양 주택의 경우는 정관에서 정한 기간. 그래서 1년 동안은 처분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부동산 중 주택이 아닌 부동산도 1년. 자, 그리고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는 정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로 처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는 다 1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취득 후 처분 제한에 대한 이런 제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아래 설명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로 옳은 것은? 자,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둔다. 자, 그러면 직원을 직접 고용했다라고 하면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종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해당 종류 정도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내용 잘 체크해서 일단은 임직원을 상근으로 둔다.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직접 수행하면 일단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고요.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일단 타인들에게 다 맡기는 거고 기업조정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 일단은 부동산의 자산을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산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추가로 풀어보면요. 자, 다음 중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모두 묶인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임직원을 둘 수 없다. 직접 운용해야 되는데 임직원을 둘 수 없으면 당연히 위탁 관리가 돼야 되는데 1번 틀렸고요. 니은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금융회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해야 된다. 금융위가 아니고요.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입니다. 뭐 줄여서 뭐 국토부라는 이름 쓰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요. 자, 디귿. 자, 부동산 투자 회사의 유형에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외우셔야 됩니다.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자, 리을.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설립 시 현금 출자만 가능하고요. 현물 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현물은 투자 회사에서 이제 자금을 이렇게 조달해서 부동산 투자에서 개발 이익이 발생돼야 되는데 현금 출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물 출자는 만약에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을 이렇게 공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여러분들 평가 기준 자체가 좀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사실 권리관계가 좀 상대적으로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회사 설립 시 현금 출자, 현금 투자만 가능하고 부동산으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내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따라서 기억리에는 틀렸으니까 디귿리을이 맞으니 옳은 것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해설에 뭐 이런 내용들도 있네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의 투자회사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제3장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상품에 대한 학습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2과목과 관련된 핵심 요약과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